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학기 이제 3주차가 되었는데 좀 학기에 적응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꾸준히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주차까지 저희가 비엔나 협약의 제1장 1편이죠. 1편 부분 파트 1 적용 범위와 총칙 관련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계약 성립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마지막 부분 사례가 좀 남아 있었죠. 예, 2000년도 독일 사례입니다. 볼까요?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과거 거래 관계에서 두 번에 걸쳐 물품이 손상되어 매수인의 영업소에 도착된 경우 그 부분 대금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대금을 공제해 주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최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엔나 협약 이제 구조에 보면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이나 비엔나 협약 자체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그들의 합의된 관행, 우리 원어로는 uses, 그리고 practice, 확립된 관행, practice, 확립된 합의한 관행 또는 확립된 관례 에 따른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게 있고 합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최우선이고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한 관행이 있고 어떤 관행에 의해서 하자 뭐 이렇게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확립된 관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사실인 관습 이런 개념 유사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 두 번째 이 사실인 관습 이 적용되잖아요. 이 CISG 구조가 이제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당사자 자치 원칙이 이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법은 사법령이요. 물권법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제도적 성격이 강한데요. 이 계약법 영역은 당사자 자치 원칙, 그리고 계약자의 원칙 이게 가장 제1순위 소위 룰 오브 썸입니다. 룰 오브 썸 우리 보통 룰 오브 썸이라고 그러죠. 제1원칙이 되겠어요. 썸하고 엄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것이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uses 관행관. 그리고 이제 이런 관행 관습도 없으면 세 번째로 비로소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 아닌 임의 규정. 그리고 계약법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임의 규정입니다. 국가가 이런 계약 관계는 이럴 것이다. 국가가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미리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사자는 거기에 반하는 합의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그 거래 분야의 어떤 확립된 관행이랄지. 물론 국가가 강행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강행 규정인 경우에는 희소하지만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죠. 계약법에도 임차인 보호랄지. 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들 임대차 계약에서는 뭐예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항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는 자본가에 비해서 열악한 지위에 있잖아요.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도 이 자본주의 에서 열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본, 그게 대형 자본이면 더 좋죠. 에?
그래서 자본가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자원이라는 이걸 투자해서 생산하고 싫으면 말아라. 뭐 잘 안 팔려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독과점이랄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생산자들은 시장의 지배적 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는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강행 규정 외에는 당사자치 원칙이 이 원칙이고 구조 1항은 이제 그거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독일 사례를 보면은 그 양 당사자 사이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쭉 대금을 공제해준 사례가 있었다. 이게 이제 합의된 관행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물품이 손상돼도 매도인이 대금을 공제해주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관행이 있었다. 이게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게 보면 오랜 거래 관계 동안에 단 2번 대금 공제를 받은 것만으로는 관례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약체 구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확립된 관례를 근거로 대금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협약체 구조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게 정규적으로 준수되고 당해 거래 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빈도로 행하여진 행위가 요구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미국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이제 양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CIF 뉴욕 서포트 이런 조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됐어요. 매도인이 독일인입니다. 물품을 파는 사람, 물품 그러니까 인도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품 인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죠. 자, 이런 조건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러한 거래 조건은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그래요. 앞에 나왔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이 인코텀즈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야 하나 용어 terms, international 국제 정형 거래 상업 거래 관련한 거래 조건이다. 요건 용어 terms 우리 보통 terms 하면 용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CIF가 이게 거래 관련한 용어야. 그리고 양 당사자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그 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합의를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것은 인코텀즈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는 국제거래에서 널리 알려지고 준수되는 관행에 구속된다고 규정하는 협약체 구조 2항이 있다. 그러니까 CIF 조건을 사용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이 하나 인코텀즈를 우리가 뭐 관습법으로 보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상인사의 어떤 자치 규정이고 이 합의가 있어서 이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인코텀즈를 준거규범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어서 비로소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냐. 뭐 이 다툼이 있다고 그랬죠. 객관적으로 이게 법이냐? 당사자가 우리 거래에서 이걸 법으로 하자라고 합의해서 이게 법이 그러니까 규범 양 당사자의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설이 좀 나뉘는데요. 이게 관습법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국 법원 판례는 뭐 거기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한 게 아니고요. 이 협약 제9조 2항 국제거래에서 널리 알려지고 준수되는 관행 요 조항에 따라서 이 인코텀즈가 적용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 법리상 이제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정형거래 조건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이 정형거래 조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용하였을 뿐 인코텀즈를 규범으로 우리 이 거래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할지 뭐 특별히 반대의 어떤 약정이 없는 한 반대의 의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재협약제 구조 이항에 따라 인코텀스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적용 범위와 총칙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의 성립 공부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10조에 그 영업소 영업소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용 범위 관련해서 이제 상이한 영업소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직접 적용, 간접 적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영업소가 복수의 영업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회사가 보통 큰 경우가 많죠.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업소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 이 도시에도 있고 저 도시에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협상은 여기서 하고 또 막상 이 도장 찍고 계약을 최종 컨클루전 하는 것은 뭐 또 다른 나라에서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떠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상위성을 판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A국, B국, C국이 있는데 협상을 뭐 A국에서 A국 영업소에서 하고 뭐 체결은 C국 영업소에서 했는데 A국 그 기준으로 그 상대방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 영업소가 A국에도 있고 B국에도 있다. 그래서 협상은 A국 매도인 영업소에서 하고 계약 체결은 C국 영업소에서 했다. 그런데 이제 D국의 매수인의 영업소가 있다. 그러면은 A국과 B국 간에는 이제 상이한 국가가 되죠. 만약에 A국에 영업소가 있다. 매수인 영업소도 A국에 있다. C국에는 없는데 A국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A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양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매도인 영업소를 C국 기준으로 하면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위성을 어떻게 판명할 것이냐?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두 국가가 모두 CISG 가입 당사국이면 CISG가 적용됐다. 직접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영업소 상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영업소 소재지국의 상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영업소를 어떠한 영업소를 기준할 것이냐? 10조 가양에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얘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영업소로 된다. 그래서 협상 과정이 그 주된 부분이었으면은 그 협상 과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그리고 이제 또 이행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를 봐야 돼요. 단순히 뭐 도장만 찍었던 그런 장소랄지 그런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가장 밀접한 관련,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소가 없는 그런 당사자도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거소를 영업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 상거소 라는 것은 이제 영업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업소처럼 어떤 체계적이고 그
당사자의 그 영업 그 상인으로서의 영업을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그 뭡니까 그 영업 관련해서 보다 밀접한 그러한 성격의 장소를 우리가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주재 회사 하나만 뒀달지 그러니까 자연인 입장에서는 뭐 주소, 상거소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는 자연인에서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자연인과 상거소는 뭐 잠시 뭐 머무는 장소랄지 뭐 그런 경우에도 상거소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상자가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뭐 거쳐야 되겠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다음으로 이제 11조는 이게 그 계약 체결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다툼이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소위 이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statute of fraud 서면에 의해서만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있는 경우 관련한 사법 원칙들이 있죠. 이 statute of fraud는 사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기 방지법 우리말로는 사기 방지법. 프로드는 사기란 뜻이잖아요. 이건 이제 스태츄 재정법. 그러니까 사기에 관련된 법이다. 뭐 사기라는 건 좋지 않죠. 그러니까 방지를 해야 돼. 사기 방지법. 그러니까 구두로만 하면 사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태츄토 프로드는 일정 가액, 계약 가액이 일정 이상이랄지, 뭐 부동산 거래랄지, 특별한 영역의 어떤 거래랄지 이런 경우에 꼭 서면으로만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원칙상 특히 대륙법, 그러니까 대륙법 상의 계약 체결 관련한 원칙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방식, 그러니까 방식 자유 원칙,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는 원칙인데 영미법상의 일부 이런 사기 방지법이랄지 또 실체법 영역은 아니지만 절차법의 영역에 있어서 구두 증거 배제 원칙 원어로는 이제 패럴 에비던스 룰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계약 체결 관련해서 다툼이 있으면 구두로 된 증거는 배제한다. 구두 증거 배제 원칙이 있어요. 패럴 이건 절차법석의 원칙입니다. 에비던스 룰. 그래서 이제 이 11조가 이제 그 대륙법계적 어떤 방식 자유 원칙이랄지 또 구두 증거 배제의 법칙을 그러니까 구두 증거 배제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달지 이 11조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에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륙법계 원칙을 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절차법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 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영미법상 구두증거 배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기방지법이나 구두증거 배제 법칙 관련해서 영미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 그 당사자들이 회원국들이 가입 시 유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 적용 관련해서 유보할 수 있고요. 95조 유보가 있고요. 이 제11조 관련한 유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하면서 자국법상 뭐 사기방지법이나 구두증거 배제의 법칙을 자국법이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원칙을 그대로 CISG 회원국이 되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 11조를 유보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자, 12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계약의 변경, 종료, 청약, 승낙 뭐 이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 변경이나 종료,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이 11조도 해당이 되겠죠. 또 제29조. 왜냐하면 이게 매매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합의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합의죠. Meeting of Minds. 그러니까 변경에 관련해서 또 합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Meeting of Minds 이 때문에 Meeting of Minds이기 때문에 변경에 관련한 합의, 새로운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계약으로 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제 11조가 적용이 될 텐데 그래서 이 12조가 이제 그 유보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계약 또 이러한 변경, 종료 등 합의 이것은 유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96조에 따라서 유보할 수 있는데 유보 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유보에 관련된 효력 이것도 이 간접 적용이 되는 것. 이 문구는 간접 적용 관련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 유보를 한 체약국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나라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겠죠. 간접 적용 비슷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는 2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약의 성립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의 성립은 이제 2편, 그러니까 1편이 적용 범위와 총칙이고요. 2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편은 매매 계약, 그리고 4편이 최종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상으로는 1편, 2편, 3편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계약의 성립이 뭐 몇 조 되지 않습니다만은 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계약 성립 관련해서 다툼이 많고요. 가장 원론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양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 의무를 갖느냐.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위반에 있는 경우에 그럼 법이 어떤 구제를 주느냐 이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갖느냐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반대 당사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법이 인정하는 구제는 뭐냐 그리고 이제 매수인 의무는 뭐냐 그리고 매수인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는 뭐냐 매수인이 의무 위반했으면 법이 어떠한 구제를 보장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는 매매 계약의 쌍방 당사자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되는 마음이 합치하면은 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뭐 합동행위가 있고 합동행위는 이제 같은 방향인데 계약은 반대되는 방향의 의사가 합치됐을 때 그 계약이다.
민법 총칙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반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는 반대 당사자지만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뭐 공통되는 뭐 의무 뭐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 협약 제 3편에서는 공통 조항을 마지막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2편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 매매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돼야 되겠죠. 자, 계약 성립, 계약 성립 관련해서 이제 청약과 승낙이란 용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 민법, 채권법 시간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청약은 이제 offer라고 합니다. 원어로, 영어로요. CISG 영문판을 보면 이제 offer라고 나오죠. 그리고 승낙은 acceptanc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이 있고 그 청약의 내용에 일치하는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돼요. meeting of minds, 양반대 당사자의 합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청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법적 개념이니까 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CISG법에서는 청약이라는 것은 보면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제한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이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좀 흐리게 나오네요.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좀 흐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물건을 사고 판다, 목적물이 있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청약이 되려면 이렇게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승낙 시 이에 구속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인을 향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컨대 광고 같은 거 이게 특정인을 향해서 이루어지는가요? 이 물건을 10,000원에 팔겠다. 이게 텔레비에서 광고한다 할지 뭐 그런 경우 특정인에 대한 확정적이고 그에 구속되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건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서 난 안 팔겠다. 누가 이제 10,000원 주고 산다고 그랬다.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제한이 확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 제한이 있고 반대 당사가 그럼 좋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반대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서 원래의 자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accept 했을 때 승낙이 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의사표시가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 여러분이 이제 사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뭐 이러한 개념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약은 이제 청약 유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가 청약을 해라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사람을 유인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유인하는 의사표시고 반대 당사자가 좋다. 이것이 이제 청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원래 청약에 유인한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억셉트를 하게 되면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 이건 법상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청약이 되려면 제한이 물품을 표시해야 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물품을 팔겠다. 그럼 좋다. 대금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처리하기 유익이죠. 여러분도 이제 중고책 다 쓰고 난 중고책 같은 거 뭐 벼룩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3년간 쓴 민법 교과서를 팔겠다. 의향이 있는 자는 나서라.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게 청약의 유인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렇죠? 대금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에 대해서 그것이 의사가 표시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금 결정 방법 그렇다고 해서 대금 결정 방법이 그 의사 표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청약의 유일에 불과하고요. 그럼 3년간 쓴 민법 교과서인가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이걸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자기 2년 후배가 그런 의사를 표시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표시한 의사하고 두 번째 표시한 의사가 합쳐서 그 계약 체결 계약 내용이 충분히 확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면에서 이러한 경우에 모든 면에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약의 중요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 사소한 사항에 관해서 이게 합의가 없었다, 계약 체결이 아니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품, 수량, 그리고 대금, 그리고 상대방 이런 계약 체결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점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느냐 이것은 계약법 관련 분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자, 그래서 제14조 이 청약의 요건 관련한 조항들이 있고요. 무엇이 이 CIC법상 보통 대부분의 국가의 사법, 계약법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CIC법상, 그러니까 비엔나 협약상 청약 요건 관련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좀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독일 매수인과 인도 회사 간의 분쟁인데요. 계약, 매매 계약이 체결되려면 여러 차례 팩스가 오고 가고, 오랜 시간에 협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서 결국 이제